제임스 워렌 존스 또는 짐이라고 알려진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9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단 살인과 자살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전쟁과 테러를 제외하면 현대 역사상 한 사람에게 기인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망자 수입니다. 빼로는 왜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 남자에게 그렇게까지 빠져들어서 그를 위해 죽을 각오까지 했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처럼 모든 것은 그의 어린 시절에서 시작됐습니다. 짐 존스의 정신세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모든 것은 그의 어머니 리네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소 망상적인 여성이었고 자신의 혈통과 배경, 심지어 이름에 대해서도 자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리네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색이 어두운 것을 이유로 인디언 혈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영혼과 환생을 굳게 믿었고 전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중요한 여성이었고 현생에서도 그것을 반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임신할 즈음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그녀는 세 번째 남편인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존 헨리 존스와 결혼했습니다. 존은 독일군의 가스 공격에 휘말려 폐에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존이 리네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녀가 생년월일을 속여 정확한 나이 차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리네타는 존과 결혼할 때 자신이 명문가로 시집가는 줄 알았고 호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존스 가족이 제공한 유일한 것은 인디애나주 크리트에 있는 작은 농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농사일에 전혀 소질이 없었고 존은 도로 공사 일을 하며 생계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그의 폐질환을 악화시켰고 농장 일을 할 기운조차 거의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거의 못하게 되자 리네타는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역사회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도 상황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녀가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지역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리네타가 임신을 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31년 5월 13일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그 아이에게 제임스 워렌 존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낳을 운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에게 닥친 경제적 압박과 존의 건강 악화로 인해 그들은 농장을 잃고 근처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소박했지만 충분했으며 존은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샀지만 리네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과 가장 달랐던 점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스 가족 전체의 좋은 평판만이 그들이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어린 제임스가 어렸을 때 존스 집안의 친척들은 존과 리멧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 지원은 끊겼습니다. 그래서 1936년 가을 리넷은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가족은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존은 아파서 일도 말도 거의 못했고 아내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점점 커지는 분노와 좌절감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곧 이상한 부부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들의 아들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어린 지미로 알려진 지미는 방치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성애가 없었고 아버지는 너무 아파서 그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지미는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동안 자주 거리를 떠돌았고 어머니는 돌아올 때까지 그를 집 밖에 자주 내쫓아 잠가두곤 했습니다. 다행히 이모들과 지역사회가 그를 돌보고 배고플 때마다 음식을 주었습니다. 지미는 항상 예의 바르고 관대함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처럼 돌봐주고 보살피고 싶어 했던 지역 여성들과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특히 한 여성은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머틀 케네디였습니다. 매우 친절하지만 신앙심이 깊어 그 신앙을 극단적으로 실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린 나사렛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나사렛 교도들은 사회적 행동에 대해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기독교 분파로 춤추기, 술 마시기, 욕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남성의 죄악된 욕정을 피하기 위해 항상 팔과 다리를 가리도록 요구합니다. 머틀은 또한 지역 주민들을 자신의 교회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으로도 유명했으며 그들이 가입하면 내세에서 영광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미는 신앙이 없어서 머틀은 그를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기 좋은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미가 그녀가 구워준 파이를 감사히 받아들였을 때 머틀은 그 기회를 틈타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머지않아 그 소녀는 머틀과 함께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는 그 이상주의를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미는 다른 신앙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 했고 감리교, 퀘이커, 그리스도의 제자교회 예배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세례가 필요한 교단에서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린의 깊이 종교적인 공동체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고 주민들은 지미 존스와 그의 가족이 이상하다는 생각만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머틀은 지미가 어릴 때부터 나사렛 교회에 헌신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미는 행동을 그럴듯하게 설명했고 머틀은 그의 말을 모두 믿으며 여전히 아꼈습니다. 지미는 평생 자신에게 종교를 소개해준 머틀 케네디와 연락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지미는 새롭게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죽음에도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도로에서 죽은 동물이나 야생동물의 사체를 주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도 그 동물들을 위해 자신이 정성껏 치른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지미는 시체를 묻기 전 기도와 설교를 하고 시체를 종이 상자에 넣어 묻었습니다. 지미가 10살이 되었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미국은 전쟁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이 영웅을 따라 미군 병사, 해군, 조종사인 척 흉내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미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치와 히틀러에 매료되었고 그 체제에 경외심을 가졌으며 특히 지도자들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히틀러 역할을 하며 어린 사촌들에게 나치 돌격대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걱정스러웠던 것은 1945년에 히틀러가 자살했을 때였습니다. 지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한 또 다른 주제는 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모아 성에 관한 이야기와 자신이 아는 것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어디서 배웠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종교와 더불어 이런 것들은 그가 가장 즐겨 이야기하던 주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사회는 지미와 그의 집착적인 설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외국 그는 방치된 소년이었고 대부분은 그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10대가 되면서 이상한 행동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짙은 눈동자와 거의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잘생긴 남자로 자랐지만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또래 남자아이들이 청바지와 체크무늬 셔츠 같은 평상복을 입고 다닐 때 그는 매일 일요일에나 입을 법한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대답하지 않는 이상한 습관도 있었습니다. 지미는 여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 번은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에게 집요하게 구애했지만 그녀는 지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미는 또한 마을에 새로 들어온 신앙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스터 맥팔랜드라는 남자가 세운 것으로 그는 오래된 가게를 인수해 사도교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시끄러웠고 그의 신도들은 종종 바닥을 뒹굴거나 노래하고 춤을 추곤 했습니다. 천지인들은 그들을 홀리롤러스라고 불렀고 종교라기보다는 오락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미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바로 이 설교들이 그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1948년 리네트는 마침내 남편을 떠났습니다. 24년 후 그녀는 참지 못하고 지미와 리치먼드로 이사해 새 연인 곁에서 살게 됐습니다. 지미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나 연민이 거의 없었고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거짓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존은 거의 걷거나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아픈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공격할 힘조차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존은 가족 집을 떠나 호텔방에서 지내다가
1951년 5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리네타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은 묘비에 드러났습니다. 묘비 한쪽에는 그의 이름과 출생 및 사망일이, 다른 한쪽에는 그의 아내 이름과 출생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리치먼드에서 지미는 린에서처럼 눈에 띄지 않고 더 잘 어울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말쑥하게 차려입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 기독교 청년회 활동을 통해 몇몇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는 곧 학교를 빼먹기 시작했고 리드 메모리얼 병원에서 야간의 보조원으로 일하며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17살의 나이에 그는 가장 불쾌한 업무 중 하나를 맡게 되었고 시신과 매우 아픈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들고 불쌍한 환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그들의 이름과 병명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민망한 순간도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친근한 성격 덕분에 그는 상사들로부터 최고의 업무 평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그는 미래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예전엔 목사가 되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 그는 의학 분야 진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꾼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셀라 볼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리드 병원의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마르셀라는 17살인 지미보다 3살 반이 더 많았고 존경받는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미에게 푹 빠졌고 거의 즉시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와 함께 있기 위해 여행 계획도 미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의 거친 태도와 정치적 견해, 유치한 불평에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첼라가 좀 더 세련된 사람을 선택했으면 했지만 사랑하는 외동딸을 위해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마르셀린과 지미는 1949년 6월 10일 리치몬드에 있는 트리니티 감리교회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식 예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곧 지미는 새 장모님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서로 다른 인종끼리 결혼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말하자 지미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짐을 쌌습니다. 마르셀린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은 딸을 보지 못했고 부부는 블루밍턴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마르셀라는 자신이 결혼한 남자의 진짜 신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짐이 그녀가 자라면서 믿어온 성경의 하나님, 그녀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후 부부는 자주 다퉜습니다. 마르셀라는 짐이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결혼했지만 어느 순간 그의 다른 신앙과 강한 사회주의 신념 때문에 이혼까지도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어머니로부터 참고 인내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결국 마르셀린과 짐은 가족과 화해했고 두 사람은 마르셀린의 10살 사촌 로니까지 돌보게 되었습니다. 로니의 어머니는 너무 불안정해서 그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은 자주 그 소년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고 로니는 어린 나이에 알기에는 너무 많은 친밀한 주제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짐은 로니 어머니를 계속 험담했고 로니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부모로 받아달라고 하자 로니는 거절했고 짐은 이를 자신과 마르셀린의 친절을 배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니가 입양 제안을 거절했을 때 마르셀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존스가 서머셋 교회에서 만났던 또 다른 아이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그네스였습니다. 그녀는 11살이었지만 존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이유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아그네스를 입양한 직후 짐은 다시 감리교회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불만을 표했었지만 그들이 입장을 바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빈곤 완화를 지지하는 새로운 공식적인 사회적 신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단체 교섭권, 표현의 자유, 교도소 개혁, 그리고 짐에게 가장 중요한 인종 통합이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이러한 새로운 헌신은 짐이 감리교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아내와 그녀의 가족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학생 목사로 받아줄 교회를 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짐과 그의 가족은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이 환경을 매우 좋아했고 참석자 중 유일한 백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 만난 듯 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신체 접촉이 자주 있는 설교에 참여했습니다. 가족은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열정적으로 함께 어울렸습니다.
단 21세의 나이에 짐은 인디애나폴리스의 서머셋 감리교회에서 학생 목사로 채용되었고 소규모 신도들에게 첫 설교를 했습니다. 짐에게 이것은 그의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짐이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교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고 교인들에게 종파 간의 분열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설교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학생 신분이었던 그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예배가 지루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에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에서 목격했던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그리워했습니다. 짐은 너무 실망해서 부흥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린에서 부흥회에 참석했고 여러 설교자들의 종교 해석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집회들은 규모가 다양했으며 공원에서 연설하는 소규모 모임부터 더 큰 장소에서 열리는 조직적인 행사까지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짐은 인기 설교자들이 많은 돈을 버는 모습을 그들의 추종자들이 모여듣는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모금함을 통해 가진 돈이 얼마 없더라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짐은 똑똑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사에서 그냥 뛰어들어 설교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설교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디애나,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시간의 여러 작은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회와 치유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의 사진처럼 정확한 기억력을 이용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매력이 치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손을 얹거나 주님께 크게 호소함으로써 악령을 쫓아내고 암과 다른 질병을 치료하며 맹인이 보게 하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치유사들은 명성과 부를 보장받았고 짐은 자신도 그들에 합류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짐은 연설하기 전에 군중들 사이에 섞여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이 하는 말을 기억하거나 메모하며 그들의 이름과 병까지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중 그는 몇몇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청중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개별적인 고통을 알고 계시며 짐엄을 통해 그분의 동정심을 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치유를 위해 개입하실 것이라고 확신시켰어. 벤츠. 청중들은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놀랐습니다. 이 정보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마르셀리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흥 집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주님께서 직접 위로를 전해주는 젊은 설교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콜럼버스에서 설교하며 더 큰 돌파구를 얻었습니다. 그는 회중에게 하얀 옷을 입은 작은 노부인이 자신을 불러 세우더니 당신은 예언자인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전 세계에 들릴 것이며 오늘 밤 당신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늘 그랬듯이 자신이 엿들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고 기적적으로 그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는 자신의 치유 설교에 인종 통합, 전쟁, 평등권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녹여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일부 백인 기독교 청중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신념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짐의 인기가 높아지고 급진적인 시각이 강해지면서 소모셋 교회에서의 그의 역할이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그들은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흑인 신도들을 교회에 들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 후 교회 측은 이것을 부인하며 진짜 이유는 짐이 거짓말쟁이이자 도둑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54년 짐 존스는 인디애나폴리스의 빈민가에 있는 론 할데만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론은 케이커 교회의 인너시티 프로그램 책임자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도시의 가난한 흑인 인구를 돕고 있었습니다. 짐 존스는 그에게 자신이 이 지역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제안을 했고 그 교회의 이름을 커뮤니티 유니티라고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피부색에 관계없이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었습니다. 론은 짐 존스의 매력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아 존스가 자신의 사무실과 비서를 무료로 함께 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 유니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나이 많은 흑인 여성들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신도들만 있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 신도수는 천천히 늘어났습니다. 존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 제공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존스는 매우 열심히 일했고 때로는 예배가 너무 오래 이어져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날로 늘어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담은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도들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였기 때문에 헌금함은 종종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짐은 부업으로 수입을 보충했고 마르셀리는 여전히 간호사로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유니티는 재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성공적이었고 짐은 확장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부흥 집회 수네오로 돌아가 치유 연설도 했습니다. 그는 계속 엿듣기를 했고 우연히 기적 같은 치유가 이어지며 군중도 점점 늘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모인 사람들이 돌려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흥 집회에서의 인기로 인해 사람들이 커뮤니티 유닛 교회로 몰려들었고 이제 그는 흑인과 백인 신도들 모두의 추종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스의 목표는 모든 추종자를 사회주의로 이끄는 것이었고 그는 인종차별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옹호하고 노인 요양원을 세우며 궁핍한 이들에게 옷을 제공하고 마약 중독자와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과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유니티 교회의 새로운 신도들은 부흥 집회에서 목격했던 치유 행위를 그가 계속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더 좁은 공간에 있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규모 집회에서 사용했던 엿듣기 수법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신뢰하는 신도들을 미리 심어둔 사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그는 마치 기적적으로 암을 제거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존스는 아픈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은 화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물론 둘 다 이 연극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존스는 그 후 병의 원흉으로부터 자신의 힘을 끌어내는 척 연기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화장실에서 나오고 조수는 피가 묻고 악취가 나는 덩어리를 천에 싸서 들고 있으면서 화장실에서 암이 빠져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암이라는 것은 사실 며칠 동안 썩힌 당매장이었습니다. 신도들에게 짐 존스는 기적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짐 존스가 사용한 또 다른 방법은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통증과 떨림이 사라지라고 명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엔 이것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짐 존스는 고통받는 이의 신앙심 부족을 비난했습니다. 짐 존스의 치유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다니던 교회를 떠나 커뮤니티 유니티에 합류했습니다. 신도 수가 너무 많아지자 짐 존스는 인디애나폴리스의 낡은 지역에 최소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외지에서 열린 치유 설교에서 모은 헌금으로 건물 구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존스는 새 교회의 이름을 피플스 템플이라고 지었는데 소유를 상징하는 아포스트로피 없이 표기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존스의 추종자들은 점점 늘어났고 존스와 마르셀리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지역사회의 노인 환자들을 위해 여러 요양원을 인수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추가 이점도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들은 부부에게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열었습니다. 피플스 템플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들도 점점 더 많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 존스는 이미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었고 심지어 지역 선거에서 그들의 투표 습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존스는 이제 어릴 때부터 원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사회주의적 꿈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짐과 마르셀리는 인종 조화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키우기 쉽지 않은 아이였던 아그네스 외에도 그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마르셀리는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무지개 가족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인디애나 역사상 백인 부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기를 입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부부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2명의 한국인 고아를 입양했습니다. 4살 여자아이에겐 스테파니, 2살 남자아이에겐 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아이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마르셀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곧 비극이 닥쳤습니다. 1959년 5월, 짐은 자신의 신도들과 새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신시내티 동물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마르셀리는 힘든 임신으로 인해 쉬기 위해 집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테파니는 신도와 함께 탄 차가 만취 운전자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녀는 즉사했습니다. 존스 가족의 고통을 더한 것은 인디애나폴리스의 어떤 묘지도 스테파니가 백인 옆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직 흑인 장의사만이 죽은 소녀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테파니의 마지막 안식처는 음침한 흑인 전용 묘지 구역이었고 그녀의 작은 시신은 물이 고인 진흙탕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3주 후 마르셀리는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죽은 누나를 기리기 위해 아이의 이름을 스테파니라고 지었습니다. 스테파니가 죽던 밤 마르셀리는 환시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신시내티 여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너무 피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이 들었지만 현관 밖에 있던 스테파니가 자신을 들여보내달라고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스테파니를 들여보내며 아버지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오보키에게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셀리는 너무 피곤해 소녀에게 질문할 힘도 없어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짐이 사고 소식을 전하려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셀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스테파니가 침대에서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빈 침대를 보고서야 마르셀리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보케의 환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셀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입양기관에 연락했고 스테파니에게 오보키라는 이름의 언니가 한국의 고아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스테파니의 환영을 신호로 받아들였고 아보키를 입양해 그녀의 이름을 수잔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개 가족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인디애나의 전통을 거스르고 1961년에 흑인 아이를 입양했으며 그 아이를 제임스 워렌 존스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엔 또 다른 백인 아이를 입양해 팀이라 불렀어요. 짐은 인디애나폴리스 통합에 전념했습니다. 그 지역은 인종차별이 특히 백인 사업체들 사이에서 심했습니다. 식당들은 흑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인다 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짐은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었고 평소 다니던 식당에 자신의 교회 흑인 신도들을 데리고 함께 식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과 적대감을 마주했지만 짐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고 결국 그의 끈기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곧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갔고 사업주들에게 자신의 교회 흑인 신도들을 평소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일자리에 고용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흑인들이 받았던 대우는 끔찍했고 그들을 돕기 위한 어떤 일이든 분명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짐은 분리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만 자신의 설득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체들에까지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나 항상 충성스러운 신도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도시를 통합하기 위해 매우 미묘한 뇌물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짐은 자신의 신도회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신도들이 자신의 모든 견해에 동의하길 기대했고 그에게 도전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짐은 신도들이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짐의 통제적인 성향과 편집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면 그는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편지, 전화, 방문으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신의 뜻이라 자주 말했습니다. 존스는 급진적인 관점 때문에 모두를 통합하려는 그의 시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고 그는 자신이 폭력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주장들 중 많은 부분을 동정심을 얻기 위해 지어냈다고 여겨집니다. 그의 설교와 관점이 모두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평등과 정의를 위해 싸웠던 위대한 인물의 환생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미국이 핵공격을 받을 것이며 인디애나폴리스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멸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템플 신도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가 냉전의 절정기였고 핵공격의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962년 존스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브라질로 여행을 갈 것이라고 신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곳에 새로운 템플 지부를 세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에 있는 자신의 템플을 동료 목사들의 관리하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존스는 이후 2년간 브라질 빈민가에서 가난한 이들과 일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매혹적인 영향력 없이는 인디애나의 피플스 템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인디애나로 돌아왔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너무 줄어들어서 더 작은 건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존스에게 최고의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흥집회 순회로 돌아가 기적의 치유, 독심술, 그리고 급진적인 예언을 선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점점 더 성경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사회주의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환생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나누기 시작했고, 진짜 그리스도나 신이 지상에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설교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1967년 7월 15일에 세계가 핵전쟁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싶으면 이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약 90명의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설득해서 자신과 함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밸리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짐 존스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는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매력과 준수한 외모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최근 몇 년 동안 마르셀리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때로 누워 있어야 했던 아내를 동정하거나 돌보는 대신 다른 곳에서 성적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흠모하는 사람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는 24세의 캐롤린 무어 라이튼을 선택했습니다. 목사의 기혼 딸이었습니다. 캐롤린과 그녀의 남편은 짐 존스의 열렬한 친봉자였습니다. 특히 캐롤린은 짐 존스의 모든 말과 사회 정의에 대한 신념에 감탄하며 그를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사의 딸이었고 간통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스는 신뢰하는 교인인 패티 카트멜에게 개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캐롤린에게 다가가 살아나는 지도자에게 개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구가 되어 더 이상 그에게 제대로 된 아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짐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서적 지지와 육체적 해소를 위해 캐롤린이 그 역할을 해줄 운명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캐롤린은 망설였지만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지자 짐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만남 이후 캐롤린은 짐의 정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짐은 여전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아내에게 헌신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캐롤린에게서 이 불륜이 추종자들에게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추종자들은 짐이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인간의 욕망을 초월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캐롤린의 남편인 레리마저도 이 일에 동의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레리는 이후 같은 성전 신도인 카렌 타우와 결혼했고 계속해서 짐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르셀린과 그녀의 자녀들에게는 그 불륜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결국 그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짐에게는 이보다 더 잘 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아내는 이 상황을 받아들였고, 남편의 불륜에 대해 자신을 탓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켰습니다. 존스에게 결점이 있었지만 그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진심으로 돕고자 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몸이 지칠 만큼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교는 길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그가 했던 잦은 이동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 되자 짐 존스는 힘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처방약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암페타민과 진정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엔 각성제로 버티고 밤엔 진정제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가 이런 약물에 접근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의 신도들 중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약을 공급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존스는 트레이드마크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이 선글라스 착용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힘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직접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선글라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충혈된 그의 눈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그는 이미 있던 편집증이 더욱 심해졌고, 정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확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정부 암살 명단에 올랐다고 믿게 하며 보호를 위해 무장 경호원을 고용했습니다. 편집진뿐만 아니라 존스는 성에 대한 끝없는 갈망도 커져갔고 자신의 신도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스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여성을 골랐고 신전의 종으로서 그들은 기꺼이 따랐습니다. 존스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아내나 그의 정부에게 이런 관계를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캐롤린의 전 남편의 새아내인 카렌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존스는 이제 선을 넘고 있었는데 그의 정복 대상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최소 한 명은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존스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동성 파트너를 두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남성과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의 정복 대상 중에는 그레이스 스토엔도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팀은 존스의 추종자이자 친구였으며 존스에게 법률 자문을 하며 이 운동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존스와의 관계 이후 그레이스는 임신하게 되었고 1972년에 존 빅터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팀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존 빅터의 진짜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 짐 존스라고 주장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스토에는 짐 존스에게 자신의 아내 그레이스와 아이를 가져달라고 간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짐 존스가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정직하며 용감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명된 진술서는 존스의 아내 마르셀린이 증인으로 참여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존 빅터의 진짜 친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존스타운에서 벌어진 비극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결국 그 어린 소년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는 1976년 7월에 템플을 떠나지만 아들을 여러 템플 회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그게 존 빅터에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자신의 아내가 두려웠지만 나중엔 아들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오산임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레이스 아이의 아버지로 드러난 것이 마르셀린에게 결정타였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만나 존스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추종자들과 외부에 어떻게 보일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이용해 끔찍한 협박과 공갈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그는 마르셀린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마르셀린은 평생 불행했지만 꿋꿋하게 버텼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존스의 추종자들은 급격히 늘어났고 피플스 템플은 그레이하운드 버스 여러 대를 이용해 지역 곳곳에서 신도들을 모집했습니다. 존스는 정기적으로 다른 주를 방문해 설교를 하고 신도들을 모집했으며 결국 샌퍼낸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 지부를 열었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자신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교회에 바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옷, 가구, 사치품과 같은 개인 소유물을 줄이고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도록 권장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목적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었고 짐 존스 자신도 예전의 멋진 정장 대신 중고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짐 존스는 설교 중에 자신의 사진을 한 장에 $5에 팔았고 이 사진을 구입하면 소유자는 폭행, 화재, 암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면역을 보장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축복받은 사진들은 소유자를 한 가지 재난에서만 보호했습니다. 짐 존스는 신도들에게 각자가 두려워하는 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사라고 권했습니다. 짐 존스의 설득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사건과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구입했습니다. 짐 존스는 또한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목숨이 위험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거대한 쇼를 위한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레드우드에 있는 그의 교회에서 짐 존스는 누군가가 교회 밖에서 신도들 앞에서 자신을 쏘도록 준비했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짐 존스는 피를 뒤집어 쓴 채 인도에 쓰러졌고 이는 성공적인 암살 시도로 보였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그가 죽었다고 믿었고 짐 존스가 몸을 일으켜 손짓하며 자신은 괜찮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위대한 지도자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날 저녁 집회는 평소처럼 열린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아침에 신도들은 교회에 들어서며 이 집회가 짐 존스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짐 존스가 뛰쳐나오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언했고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에 맞은 가슴의 작은 자국을 신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총격 당시 입고 있던 피 묻은 셔츠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신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어떤 신의 개입으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출이었지만 그의 신도들은 이를 진짜로 믿었고 오히려 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더욱 믿게 됐습니다. 존스는 또한 점점 더 모두에게 필연적인 핵전쟁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이런 경고는 더욱 강해졌고 존스는 신도들에게 자신에게 탈출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미국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고 땅에서 자급자족하며 자신이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곳에서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존스는 신도들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곧 실현될 참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피플스 템플 공동체를 세울 완벽한 장소를 찾던 끝에 1974년 존스는 마침내 가이아나를 자신이 피플스 템플 농업 선교단이라 부를 곳으로 삼기에 이상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농업 선교.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는 인구가 겨우 85만 명에 불과했고 주로 흑인과 동인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남아메리카에서 국가 공용어가 영어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가이아나는 고립됐지만 미국과는 삼박 연결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가이아나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환영했고 심지어 정착지 건설을 돕기 위해 피플스 템플의 장비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를 너무나도 열망했기 때문에 짐 존스와 그의 교단 활동에 대해 거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는 최근 웨스트레이크 영어관 화장실에서 외설 행위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비번 경찰관 앞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존스는 의학적 문제를 이유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체포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철저한 신원조회를 했다면 그것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가이아나의 대부분은 울창한 정글로 뒤덮여 있었고 피플스 템플은 생계를 위해 농지로 사용할 만큼의 땅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존스는 교회의 여러 신도들이 강인한 인디애나 출신 농부들이어서 이런 일을 해내고 땅을 경작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존스가 해야 할 일은 신도들에게 그들의 비교적 편안한 삶을 떠나 사실상 정글인 곳에서 살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정착지 부지 정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형이 험난해서 존스는 거대한 빽빽한 나무와 식생 사이를 헤쳐 길을 찾고 정리하기 위해 현지 아메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존스는 진행 상황 점검차 가이아나를 방문하다가 또 다른 연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 카차레스라는 수줍고 성실한 교단의 신도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쯤 그의 또 다른 오랜 연인이었던 캐롤린이 운동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존스는 그녀가 멕시코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다가 교단의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멕시코에 억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존스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렀습니다. 캐롤린은 1975년 봄에 아기와 함께 돌아왔고 아기의 이름을 짐 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마이클 프로크스라는 교단 신도와 결혼했습니다. 존스의 요청으로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따 짐 존 프로크스라 불렸고 취모라는 별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아이가 프로크스의 자식이 아니란 건 알려졌지만 존스의 자식이라는 점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캐롤린은 돌아와서 마리아가 교회에서나 존스의 침대에서나 대등한 위치를 차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서로를 왜 견디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를 참으면서도 그에게 헌신하는 새 여성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존스는 1975년 대부분을 신도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전하며 그곳으로 가라고 격려했고 멋진 영지에서 좋은 삶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설득의 대부분은 성전 신도들이 CIA와 FBI에 의해 끊임없이 감금당할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메시지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아있으면 결국 강제 수용소에 갇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 존스는 처음에는 약 600명 정도만 대상으로 삼았고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녀, 교사들, 문제를 겪는 10대들, 그리고 연금이 이 프로젝트 자금의 중요한 역할을 할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짐 존스는 또한 모든 신도들에게 이주를 위해 가진 것을 모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그 복합단지가 수천 명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충격적으로 짐 존스는 설교에서 충성스러운 신도들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 대의에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짐 존스는 모의 실험에서 일부 신도들에게 처음으로 와인을 마시게 했습니다. 와인을 마신 후 짐 존스는 독이 들어 있었고 이제 4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짐 존스는 신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믿게 했고 일부가 공황 발작이나 어지러움을 느낀 후에야 독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이 무렵 짐 존스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는데 그는 아메리칸 라이프 매거진에서 선정한 100대 뛰어난 성직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올해의 인도주의자 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그는 샌프란시스코 주택관리국의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이아나에서 온 소식도 좋았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스가 홍보한 열대낙원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그곳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에게는 큰 충격이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캘리포니아에 남아 성전의 일을 감독해야 한다고 알렸고 자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이아나로 이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잘 풀리고 있었고 성전은 오랜만에 좋은 평판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 존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76년 대통령 선거 운동 중에 지미 카터의 아내와도 비공개로 만남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짐 존스는 나중에 자신의 신도들에게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가이아나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짐 존스는 대통령 부인과의 인연을 이용해 자주 그 관계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그와 만난 것은 단순히 선거운동의 예의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1976년은 짐 존스와 피플스 템플에게 좋은 해였습니다. 소수의 신도들이 존스타운으로 이주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변할 것이었습니다. (1977년)은 짐 존스에게 나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딸 수잔나의 결혼이 실패하고 그녀의 남편 마이크 카트멜이 교회를 떠난 것에 분노했습니다. 곧이어 수잔도 아버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뒤따랐습니다. 마르셀리는 병에 걸려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소중한 수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스타운에서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첫 정착민들이 이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5월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존스는 신도들의 존스타운 이주를 가속화하기 시작했고 최소 500명의 신도들을 미국에서 존스타운으로 급히 이주시켰습니다. 존스는 일부 주목받는 탈퇴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이후 피플스 템플과 그 활동들은 언론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되었고 존스의 불법 행위들이 곧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기자 마샬 킬더프가 쓴 기사에는 전 템플 신도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기사 외에도 데이비드 칸이라는 개인이 존스의 활동에 대해 정부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콘은 템플 신도였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치유, 구타,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 및 존스와 그의 측근들이 저지른 기타 범죄들에 대해 말이죠. 알마와 디에나 마틀도 이 불만을 품은 신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존스의 전직 최고 측근들이었으며 존스가 사소한 잘못으로 그들의 딸 린다를 패들로 70번이나 때린 후 1974년에 탈퇴했습니다. 이 가족은 나중에 존스에게 이전에 줬던 위임장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성을 밀스로 변경했습니다. 추가된 언론의 압박과 전 피플스 템플 신도들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증언들로 인해 존스는 예상보다 훨씬 일찍 존스타운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7월 밤의 어둠을 틈타 짐 존스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가서 존스타운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키도프의 기사가 뉴 웨스트 매거진에 실렸고 거기엔 짐진 존스를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돌아오지 않을 것은 분명했습니다. 존스타운으로 급하게 많은 신도들이 몰려들면서 그곳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두막이 더 지어질 때마다 신도들을 이 단지로 옮길 예정이었습니다. 오두막은 최대 6명만 수용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수백 명의 신도들이 보내지면서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 거처를 급히 지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글 개간이나 바른 중요한 작업 등 캠프의 다른 부분들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사람들은 열대의 낙원이 아니라 열악한 정글 환경과 비좁은 생활 공간에 도착하게 되어 실망했습니다. 짐 존스의 약속과 달랐지만 그들은 대의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짐 존스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일, 재정, 심지어 커플들의 관계까지 통제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편지는 짐 존스나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읽었고, 보내는 편지에는 존스타운에서의 이상적인 삶을 찬양하는 내용만 허용됐습니다. 짐 존스는 캐롤린과 마리아를 신뢰하며 자신의 약물 중독을 위해 캠프로 많은 약을 들여오도록 했습니다. 이미 과밀 상태인 캠프에 신입자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이제 코티지 한 채 12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시설은 땅에 판 구멍이었고 화장지조차 부족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뭇잎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샤워는 오염된 찬물로 해야 했고 1인당 하루에 2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물론 존스는 훨씬 더 좋은 생활 공간과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캐롤린, 마리아, 존, 빅터, 키모와 함께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냉장고, 선풍기, 전화기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이 부족했고 땅에서는 농작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며 기부금도 끊겼습니다. 그래서 정착민들은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현지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존스타운에는 900명 이상의 정착민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신체적 학대 의혹을 고려하여 짐 존스는 규칙을 어긴 정착민들에게 다른 처벌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러닝 크루라고 불렀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은 나머지 그룹과 따로 먹고 자야 했으며 어디든 뛰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정착민들은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쳐다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모든 구성원들은 밤마다 열리는 모임에 참석해야 했고 존스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세계 소식을 전했는데 그중 일부는 그가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펜타곤의 군 지도자들이 흑인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거나 쿠클럭스 클랜의 구성원들이 급증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존스타운에 오면 가끔씩 그들은 영화를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존스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이아나의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들에서 오랜 시간 일하느라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밤에는 새벽 2시가 넘을 때까지 남아있으라고 멤버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평소처럼 오전 6시에 깨워져 다시 일하러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요 정착지의 모든 곳에서 들을 수 있는 확성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아나 정부와의 관계도 더욱 긴장해졌습니다. 가이아나 총리는 처음에는 존스가 근면한 산업 조직을 가이아나에 들여오는 것에 만족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정착민들이 도착한 것에 대해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존스가 미국을 떠난 후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총리는 그와의 공식적인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총리를 통해 협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존스의 편집증을 자극했고 그는 가이아나 정부가 CIA와 FBI와 협력하여 자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존스의 점점 커지는 좌절감은 그의 설계와 확성기 시스템을 통해 추종자들에게 자주 분노를 쏟아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부정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고된 노동, 제한된 식량, 엄격한 규칙들은 일부 정착민들이 새로운 삶에 깊은 불만과 불행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존스가 그들의 여건과 돈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도들은 존스타운에 남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착민들 중 최소한 3분의 1, 이 미국에서 최악의 인종차별을 겪으며 살아온 고령의 흑인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존스타운에서의 삶이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겪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존스가 미국의 흑인 공동체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짐 존스를 위해 노예처럼 일하며 세뇌된 어른들이었고 그들은 그를 숭배하고 신처럼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짐 존스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잘 돌봄받으며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캠프에는 약 30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부모가 데려오거나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짐 존스가 존스타운에 약 900명에 달하는 신도들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그가 미국을 도피한 것과 뉴웨스트 기사로 인해 결국 전 신도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짐 존스의 즉각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당당하게 나서서 존스의 성적 학대, 조작된 치유, 편집증적인 설교, 그리고 폭력적인 징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언론은 알마와 디에나 머틀이 이끄는 운동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전 신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의지에 반해 존스타운에 억류된 신도들을 구출하려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려하는 가족들 모임에는 아들 존 빅터를 존스에게 맡겼던 그레이스 스토엔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존스타운에서 지도자와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1977년 4월 18일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가서 아들의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그녀는 아이의 실질적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존스타운에 있었고 주 법원 관할권에서 멀리 떨어져 양육권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존 빅터 외에도 부모들이 존스타운에서 데려오려 했던 아이는 더 있었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아이들이 캠프에 강제로 억류됐다고 느끼며 구출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짐 존스의 연인 마리아의 아버지조차도 딸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녀를 만나려는 그의 시도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이아나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마리아는 그에게 적대적이었고 나중에는 그를 신체적, 성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둘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짐 존스가 그녀에게 아버지를 물러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고 마리아의 아버지는 짐 존스와 인민사원의 행태를 폭로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짐 존스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977년 말 그의 아내 마르셀리는 미국에서 남편을 변호하려다 지쳐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 가이아나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르셀린에게 그것은 기대했던 남편과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두 애인과 고급 로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걸 알았고 자신은 작은 오두막으로 쫓겨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단 조금 나았지만 고급스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여전히 남편과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 자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리석지 않았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언제든 존스타운을 떠나고 싶어 한다면 짐 존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내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힘든 한 해의 끝에 아들 짐 존스와 함께 존스타운에 정착했던 그의 어머니 리네타가 12월 9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존스타운 정착촌 근처에 묻혔습니다. 존스는 존 빅터를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라는 압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에서 존스는 신도들에게 미국 정부가 존을 데려가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만약 캠프가 공격당하면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로 도피하자고 제안했고 이후엔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심야 비상 설교를 화이트 나이트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존스가 신뢰하는 몇몇 동료들에게 도금물을 이용한 집단 자살 가능성에 대해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1978년 2월 16일 존스는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화이트 나이트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파빌리온에 모이자 그는 공격이 임박했고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기게 두는 대신 모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정착민들에게 줄을 서게 하고 약 45분 안에 그들을 죽일 특별히 준비된 액체가 담긴 컵을 받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지시받은 대로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캠프 경비원들에게 몰려가 먼저 마시게 강요당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는 집단 자살이 진정한 혁명적 행동이라고 믿으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이번에도 존스가 예전에 와인으로 했던 것처럼 또 한 번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약을 마신 뒤 존스는 모두 괜찮다며 이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였다고 했습니다. 존스는 대부분의 신도들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에 만족했고 이번 시험으로 때가 오면 그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할 것임이 증명됐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존스는 캠프 의사에게 1파운드 약 0.45kg의 시아너 나트륨을 주문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180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존스를 향한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지지를 잃고 있었고 존 빅터의 양육원 소송은 그의 건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어떤 날은 진정제를 과다 복용해 완전히 무기력해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약물을 끊는 것처럼 보였던 때는 가이아나 관리들이나 미국 외교관들의 방문을 기대할 때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존스타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5월, 짐 존스는 가장 신뢰하던 추종자 데비 레이턴이 존스타운을 탈출하는 추격을 겪었습니다. 데비 레이턴은 인민사원 아이들과 문화 교류를 위해 조지타운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룹을 떠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데비 레이턴은 존스가 존스타운에서 집단 자살을 계획 중이라 진술서에 서명하고 뉴욕행 비행기로 가이아나를 탈출했습니다. 데비는 암환자인 어머니 리사 레이턴을 두고 떠났습니다. 리사는 1977년 12월 데비와 존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데비는 곧 짐 존스의 겉모습에 금이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존스타운에 도착하자마자 암 치료약을 빼앗겼을 때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레이튼 가족은 인민사원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데비가 탈퇴한 후 짐 존스는 캘리포니아에 남아있던 그녀의 오빠 레리가 가능한 한 빨리 존스타운에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레리는 도착하자마자 누나의 탈퇴와 어머니 리사가 암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레리는 앞으로 벌어질 학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비 레이턴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인민사원과 그 지도자의 좋지 않은 면에 대해 11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존스타운에서 존스가 노인들로부터 압수한 사회보장 수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혔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영양 부족, 집단 자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성전의 전 세계 은행 계좌에 최소 $10,000,000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미국 신문에서 큰 화제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리사와 레리 레이턴은 데비가 아니라 존스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데비는 영향력 있는 탈퇴자였고 존스타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우려하는 가족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데비가 탈퇴한 후 존스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고 그는 캠프에서 선택된 소수만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아내와 연인 캐롤린, 마리아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간호사이자 캐롤린의 여동생인 애니 무어와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존스에게 헌신적이었고 그의 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그를 간호하고 요구할 때마다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매우 보호하며 이제 늘 그의 곁에 있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존스를 변함없이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인 아들들까지도 마찬가지였고 존스는 더 문제적인 추종자들을 약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애니는 그들이 조용히 있도록 그리고 이탈하거나 다른 추종자들에게 불만을 털어놓지 못하도록 진정제를 투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존스타운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한 채 주사를 맞았고 이후 장기 치료실이라고 불리는 곳에 감금되었습니다. 일부 정착민들이 점점 더 낙담해가자 존스는 그들을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동정을 얻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1978년 8월 8일 존스는 확성기를 통해 자신이 말기 폐암에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자리를 넘길 만큼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도들에게 자신이 고통받고 있으며 존스타운에서 누군가가 해로운 행동을 하면 이미 제한된 자신의 수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는 많은 치유를 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을 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는 대부분의 신도들을 공포에 빠뜨렸지만 그 진단은 사실이 아니었고 나중에 한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존스는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유지했고 그의 아들들조차도 그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어떤 충격이라도 그의 생명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발표는 캠프 내의 긴장을 완화시켰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학대와 인권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누군가가 존스타운을 조사해야 한다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레오 라이언이었습니다. 라이언은 전 신전 신도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인민사원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밥 휴스턴은 1976년 10월 5일 훼손된 시신이 철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휴스턴이 전 부인과 인민사원을 떠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청된 전화통화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입증된 것은 없지만 그의 예상치 못한 죽음은 약 8명의 다른 전 인민사원 신도들의 죽음과 함께 이 운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이언은 또한 우려하는 가족 모임의 대표인
티모시 스토엔과 존스 사이의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스타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1978년 11월 1일, 라이언은 정부 조사의 일환으로 존스타운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그룹이 언론과 라이언의 보좌진 몇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 방문 사실을 알게 되자 수행단에는 신도들을 걱정하던 가족들 등도 포함되어 규모가 커졌습니다. 1978년 11월 14일, 라이언은 팀 스토엔과 그레이스 스토엔을 포함한 인민사원 신도들의 가족 17명, 그리고 여러 신문 기자들과 MBC TV팀과 함께 가이아나로 향했습니다. 짐 존스가 이 방문 소식을 알게 되자 그의 법률 고문은 방문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이아나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부도 이 방문을 불쾌해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반호했고 짐 존스가 허락하든 하지 않든 존스타운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존스는 라이언 일행의 모든 인원을 통보받았으며 그레이스와 팀이 포함된 것을 알고 특히 분노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존스타운에 들여보낼 리 없었습니다. 라이언은 3일 동안 존스의 법률 고문과 계속 협상했고 대사관 직원들과 가이아나 당국자들과도 서둘러 회의를 열며 존스타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짐 존스는 방문객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버텼고 자신의 오두막에 틀어박혀 전화로만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포기하지 않고 조지타운 라하마 가든에 있는 성전 본부를 방문해 존스와 무전기로 대화하길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성전 측 최고위 인사인 샤론 아모스는 라이언에게 방문이 예정되지 않아 존스와 대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성전 본부에서 종교적인 그림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인민사원이 정말로 교회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인민사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세 자격을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조사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은근한 위협이 짐 존스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라이언의 제한적인 방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신인이 평소답지 않게 그들이 수년간 쌓아온 것을 지키기 위해 개입한 후 짐 존스는 결국 라이언이 방문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11월 17일, 라이언의 수행단은 그의 법률 고문인 제키 스피어, 부참사관인 리처드 다이어스, 그리고 네빌 애넌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이아나 정부부와 9명의 기자, 그리고 우려하는 가족들 대표 4명이 작은 비행기에 탑승해 존스타운에서 몇 마일 떨어진 포트 카투마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승객들은 몇몇 침울해 보이는 존스타운 정착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이언, 스피어, 다이어스만 트럭을 타고 존스타운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플스 템플의 변호사들이 동행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르셀린이 그들을 맞이했고 정착촌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짐 존스와 대화하길 원했고 1시간 반 동안 설득한 끝에 짐 존스는 평소처럼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라이언은 존스에게 존스타운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수행원들이 모두 들어와서 직접 그곳의 운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스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조던 린지의 출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이 동의하자 트럭은 비행장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방문객들도 입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착민들은 방문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도록 특별히 더 열심히 일했고 신선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짐 존스는 좋은 인상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템플 회원들은 방문객과 자유롭게 대화했고 라이언과 보좌관들은 누군가가 억류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았고 식사 후에는 존스타운 밴드의 공연을 즐겼습니다. 존스는 심지어 기자들이 자신을 인터뷰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라이언은 신도들에게 연설하며 자신이 왜 방문했는지 설명했고 정착민들과 대화를 나눈 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존스타운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했고 일부 정착민들은 그에게 그곳에서 사는 것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라이언은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모든 방문객이 존스타운에서 하룻밤 묵도록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고 일부는 트럭에 실려 인근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MBC 기자 중 한 명인 돈 해리스가 저녁 동안 버논 코스니와 모니카 베급이라는 두 정착민에게서 쪽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쪽지에는 존스타운에서 나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나중에 두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음날 떠날 때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짐 존스가 계획된 탈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날 존스타운을 떠나고 싶었던 11명의 정착민들, 이 정글을 통해 탈출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레오 라이언의 방문에 몰두해 자신들이 한동안 눈치채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레오 라이언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앉았지만 함께 하기로 했던 존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라이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착민들을 인터뷰하며 동행할 사람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날 밤 캠프에 머물지 않았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마르셀린이 그들을 맞이하며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캠프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어는 연출된 느낌이었고 모두가 말을 미리 연습한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마르셀린이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숨기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라이언과 스피어는 여전히 정착민들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정오쯤 짐 존스가 나타나 흥분한 모습이었고 정글로 도망친 11명의 이탈자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 라이언과 떠나고 싶어하는 15명의 신도들과 마주했습니다. 마르셀린과 존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라이언이 이탈자들에게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짐을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캠프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환영하던 분위기는 이제 뚜렷하게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풍우까지 몰아쳤습니다. 짙은 구름이 캠프를 어둡게 덮었고 매서운 바람이 오두막 사이로 울부짖었습니다. 이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정착민들과 탈주자들은 정자 아래에 모여 비를 피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라이언은 탈주자들에게 여권을 요청했고 그들은 여권과 여행 경비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라이언은 임무가 거의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자신과 그의 팀 그리고 탈주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존스타운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씨 때문에 일이 지연되고 있었고 15명의 추가 승객이 생기면서 라이언은 또 다른 비행기가 필요했습니다. 비록 15명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는 약 90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존스가 그 15명을 보내주고 정글을 통해 탈출한 11명까지 합치면 이것은 존스에게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는 존스타운 인구의 단 3%만이 떠나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수치는 비인도적인 대우나 정착민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해 억류되었다는 모든 이론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우려하는 가족 모임을 잠잠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이 제기할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존스는 26명의 추종자 이탈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개인적 배신으로 여기며 깊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불충은 그의 뒤틀리고 편집증적인 마음속에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가자 방문객들과 탈주자들은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들 모두 트럭에 올라탔지만 떠날 준비를 하던 중에 정착민 알 사이먼이 두 아이를 안고 트럭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는 떠나고 싶다고 했지만 아내는 히스테릭하게 남고 싶다며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소리쳤습니다.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라이언은 자신이 남아서 부부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떠나고 싶은 정착민들이 더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하게도 존스와 그의 가장 신뢰받는 추종자들은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지켜보며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떠나려 할 때 남아있던 정착민들이 야유하는 중 판초를 입은 작은 남자가 트럭으로 달려와 자신도 존스타운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레리 레이턴이었습니다. 떠나는 일행은 즉시 수상쩍게 여겼습니다. 레리는 존스의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숭배하던 남자를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이었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럭에 올랐습니다. 트럭이 멀리 떠날 때 라이언은 파빌리온에서 존스의 법률 자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착민 중 한 명인 돈 슬라이라는 남자가 라이언의 뒤에서 달려들어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다행히도 라이언을 위해 2명의 법률 자문이 개입해 슬라이를 땅에 넘어뜨렸고 이후 존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라이언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존스의 명령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존스타운의 변호사들은 국회의원 살해 시도의 파장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은 그 시도로 충격을 받아 바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운 좋게도 트럭이 길 아래쪽 진흙에 빠져 있었고 라이언은 진흙 속을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존스타운에서 리처드 도이어는 용감하게도 그들이 안전하게 떠난 뒤
다시 존스타운으로 돌아가겠다고 동의했고 시몬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출발 후에 존스의 변호사들은 슬라이의 불행한 공격을 제외하면 방문이 잘 이루어졌다고 선언했지만 짐 존스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경에서는 7명에서 8명의 무장한 남자들 이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올라타 존스타운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존스타운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짐 존스는 아들 지미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지미는 존스타운 야구팀과 조지타운에 있었고 형제 스테판과 팀도 함께였습니다. 지미는 라하마 가든에 있는 성전 본부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프레이저 씨 만나러 가니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죽는다는 암호였습니다. 샤론 아모스, 존스의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 중 한 명도 본부에 있었고 그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지미는 그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성전 사무실에 그 메시지를 전달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지미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려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은 농구 코치 리 잉그램에게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 무전해 자신에게서 소식을 듣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곧바로 달려나가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라이언과 탈주자들을 태운 트럭이 포트 카투마 비행장에 도착해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대기 중인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2대의 비행기가 도착했지만 모든 승객을 태울 만큼 충분한 좌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탈주자들과 언론 취재진이 떠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탑승 직전 언론이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끝나고 승객들이 탑승하던 중 존스타운에서 따라온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활주로를 따라 그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레리 레이터는 심어둔 첩자였습니다. 그는 권총을 꺼내 쏘기 시작했습니다. 트랙터 트레일러에 타고 있던 남자들도 총을 쏘기 시작했고 여러 명이 총에 맞아 부상하거나 사망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침착하게 트랙터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가까이에 서 있던 4명의 무장한 가이아나 군인들은 개입하지 않기로 하고 그저 서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타격이 시작된 처음 몇 초는 MBC 카메라맨 밥 브라운이 ENG 비디오로 촬영했습니다. 그렉 로빈슨, 돈 해리스, 그리고 템플 탈퇴자 패트리샤 박스와 함께 살해되기 전에 레오 라이언은 즉시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린 공격에서 20발이 넘는 총을 맞았습니다. 제키 스피어, 성 도이어 라이터먼, 그리고 앤서니 카차리스는 부상자 9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존스타운에서 짐 존스의 아들 루가 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발표에는 긴박함이 없었고 신전 신도들은 파빌리온에 서둘러 갈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짐 존스와 측근들 사이에 긴장감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또한 무장 경비원들이 캠프 정비를 순찰했으나 대부분의 신도들은 이를 몰랐습니다. 라이언이 떠난 이후 측근들은 발륨,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시연화물, 그리고 페나간이 섞인 포도맛 플레이버에이드를 담은 큰 금속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스는 연설에서 여러분께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탑승자 중 누군가 조종사를 쏠 거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합니다. 그들이 조종사를 쏘고 비행기는 정글로 추락할 거예요. 일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낙하산을 타고 올 테니까요. 그는 이어서 추종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노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그들이 하던 것처럼 약을 마시고 조용히 넘어가면서 자신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것은 혁명적 행동이었습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존스타운으로 돌아왔고 남자들은 라이언과 몇몇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심리감에 차서 선언했습니다. 한편 존스타운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금물이 든 주사기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주사기들은 아기와 어린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존스는 아이들이 먼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은 아이들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장 경비원들이 모두를 에워싸고 아이들이 울고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의료진들은 주사기를 들고 아주 어린 아기들의 목구멍에 독약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피플스 템플은 존스의 설교를 거의 모두 녹음했으며 이 마지막 설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그 녹음에서 발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드리자면
매우 끔찍하고 극도로 슬프며 충격적이니 듣기 전에 신중을 기하시길 권합니다. 마이크가 부모들과 죽어가던 아이들의 비명 일부가 들려오는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세요. 감정을 억누르세요. 조용히 있으면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해줘.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해. 내가 말했지. 네가 비명이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몇 번 듣든 상관없어. 죽음이 이 삶을 열흘 더 사는 것보다 100만 배는 더 나아.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다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는 게 기쁠 거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거야. 에스키모들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품위 있게 행동하자. 품위를 지키자. 그들이 죽어간다고 말하는 걸 그만두고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멈춘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그만두라고 촉구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조용한 안식으로 가는 것뿐이니 괜히 흥분시키지 마세요. 저 소리는 존스타운 신도들과 부모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강제로 독을 먹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비극에 대해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그렇게까지 통제해서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존스가 뭐라고 했든 시한 화물로 인한 죽음은 고통이 없거나 지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독이 입에 들어가면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며 숨을 쉬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결국 의식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반전으로 존스의 아내는 남편을 막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비명을 지르며 당신은 이럴 수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존스는 마르셀린이 자녀들을 위해 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조지타운에서 농구팀과 함께 있던 세 아들들도 자신의 지시를 따랐고 이미 죽었거나 곧 죽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르셀린이 자녀 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셀린은 몰랐지만 세 아들은 비극을 막으려 했으나 조지타운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비행장 총격 사건에 대해 들은 후 그들은 또한 조지타운에 있는 템플 본부에서 샤론 아모스가 자신과 자녀들을 죽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하려고 돌아왔을 때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샤론은 자녀 리엔 21세, 크리스타 11세, 마틴 10세과 욕실에 들어가 크리스타와 마틴을 차례로 죽였습니다. 이후 샤론은 리엔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했고 리엔은 그 칼로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4명 모두 피 웅덩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존스타운에서는 밤이 다가오자 비명 소리는 사라지고 캠프는 죽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외부 세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오라이온의 살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모두가 주목하게 되었고 이 비극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밝혀졌습니다. 1978년 11월 19일 일요일 가이아나 방위군 병력들이 존스타운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전자는 참혹했습니다. 시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지만 그 참상 속에서 한 노부인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이신스 스렛이었고 나이는 76세였습니다. 보아하니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자살이 모두 끝날 때까지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이신스는 종종 존스타운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불립니다. 초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살아있는 두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79세 의 그로버 클리블랜드였습니다. 데이비스, 정착촌의 개들과 총에 맞은 애완 침팬지 미스터 머그스를 포함해 그 외에는 모두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컵, 플레이버 에이드 팩, 그리고 주사기들이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은 무더위와 습기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구더기와 해충들이 시신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신들이 부풀어 올랐고 퍼져 있었습니다.
짐 존스는 파빌리온에 널브러져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와 연인 애니 무어는 총에 맞아 숨졌으며 애니는 존스의 오두막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총상으로 사망한 유일한 두 사람이었지만 무어는 치명적인 양의 청산가리도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일부는 피부에 눈에 띄는 종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독극물을 마시기를 거부한 후 치명적인 독이 강제로 주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처음에는 발견된 시신의 수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383명까지 낮게 추정되면서 존스타운 거주자들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숫자가 터무니없이 부정확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나중에 총 사망자가 무려 918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비행장에 살해된 4명과 샤롱 아모스 그리고 그녀의 3 자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존스타운에서는 거의 30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마르셀린과 존스가 입양한 성인 자녀인 루와 아그네스 그리고 존스의 어린 두 아들 키무와 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빅터, 그의 연인들과 그들 중 5명의 손주들 그리고 히아신스 스레시까지 다양한 이유로 존스타운의 원래 멤버 87명만이 그 창극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자살 당일 정글로 도망친 3명의 멤버 그리고 배신자 레리 로슨을 포함한 16명의 이탈자 11명은 11월 18일 아침에 정글로 도망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의자를 구하러 캠프 밖에 나가 있었던 다른 3명의 정착민들 그리고 자살 당시 조지타운에 있었던 존스의 세 아들을 포함한 여러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비극에서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목격자는 팀 카터, 그의 형제 마이클, 그리고 마이크 프로크스였습니다. 이들은 자살 지시가 내려졌을 때 존스타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스타운 지도부의 지시로 조지타운 소련 대사관에 돈을 전달하러 파견된 상태였습니다. 비극이 벌어지는 동안 팀 카터는 실제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독극물을 먹고 죽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존스타운 주민들을 신원 확인하는 데 동원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두폐와 치과 기록이 거의 없거나 불완전해서 409명 이상 이 신원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아기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후 일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트가 발견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편지, 문서, 녹음 자료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900명이 넘는 사람들, 이 사망하게 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총기와 다량의 현금, 그리고 현금화되지 않은 사회보장수표 뭉치도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약 700만 달러가 해외은행에 숨겨져 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프로케스와 카터 형제들은 보호구금 상태에 놓였다가 조지타운에서 풀려났지만 몇 달 후 존스타운은 또 다른 희생자를 냈습니다. 마이클 프로케스는 1979년 3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8명의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성명을 읽은 후 프로케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스미스에 쓴 38구경 리볼버로 자신의 머리를 쏘았습니다. 존스 자신을 포함한 918명 중 912명의 시신은 미국 군대에 의해 가이아나에서 수습된 후 군용 화물기를 통해 델라웨어 주 도버 공군 기지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지막 시신 운송은 1978년 11월 27일 아침 일찍 도착했으며 기지의 영안실은 지문 채취, 신원 확인 및 처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신들을 포트카치마 공항에서 여러 사람에게 총을 쐈던 레리 레이터는 처음에는 가이아나 법원에서 살인 미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변호는 자신이 세뇌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송환된 후 그는 공모 및 라이언 살인 방조 그리고 도이어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레이트는 2002년에 가석방되었으며 존스타운 사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1980년 2월 말 엘밀스와 지니 밀스, 디에나와 알마 머틀 그리고 그들의 딸은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처형 방식으로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엘밀스와 지니 밀스는 우려하는 친척들의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엘과 지니의 아들 에디 밀스가 연루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존스타운에서 사망한 400명 이상의 시신. 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에버그린 공동묘지의 집단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그 공동묘지에 세워졌습니다. 짐 존스는 화장되었고 그의 유해는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비극이 있은 후
존스타운의 집단 거주지는 가이아나 정부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그 후 정부는 1980년대 초 몇 년 동안 라오스에서 온 몽족 난민들이 그곳에 다시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건물들은 1980년대 중반 화재로 대부분 파괴되었고 그 후 폐허는 방치되어 정글에 의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998년 사이비 교주인 짐 존스의 양아들 짐 존스 주니어가 뉴스 취재진과 함께 그곳을 다시 방문했고 파블론의 옛 입구 근처에서 녹슬어가는 기름통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짐은 그 드럼이 화이트나이트 훈련 중 음료 혼합물을 섞는 데 사용되었던 드럼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드럼이 음료 용기라고 믿었습니다. 1978년 11월 18일 저녁 독극물과 포도맛 펀치가 혼합되었습니다. 2003년 한 텔레비전 촬영팀이 사건 25주년 특집을 녹화하면서 그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 있는 카사바나 제분기와 활주로 총격범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랙터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발전기, 서류 캐비닛, 존스의 집 근처에 뒤집힌 트럭, 연료 펌프, 그리고 기타 작은 잡동사니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물건들, 짐 존스는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플스 템플은 오래전에 해산되었지만 그 집단의 의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종교 분파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가 그 집단이 시민이나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낄 경우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반 딕셔너리에서 쿠레이드 마시지 마라 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집단, 사람 또는 아이디어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반대로 크레이드를 마시다처럼 사용되어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관점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존스타운 학살에서 유래했으며 900여 명 이시안 화물 음료를 마시고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끔찍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정확하지 않은데 짐 존스는 치명적인 음료에 쿠레이드의 저렴한 버전인 플레이버 에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짐 존스는 사람들의 선한 본성을 자극하여 추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노리며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존중을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민사원에 가입해서 진정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짐 존스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개인 소유물과 돈을 희생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될 그 대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짐 존스의 강력한 지배력과 영향력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사람을 조종하는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경고로 남을 것입니다.